지금 마이크 들고 어딘가에 키워야 되거든요. 예, 나와요. 네, 나와요. 나오는데. 문 닫을까요? 그러시죠? 네. 그러시는 분들 오겠죠.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윤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 공간이 제가 89년부터 작년까지 33년 동안 그 교수 생활을 했던 그런 이제 저로서는 저의 30대, 40대, 50대를 다 바치고 60대까지 있다가 이제 정년에 한 33년 나갔는데요. 영입직을 했습니다.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방 빼라고 하기 전에 미리 나오는 게 명예롭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고, 사실 지금 평생교육원에 지금 이렇게 좋은 과정이 개설이 되고, 또 제가 몹시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동용 전담 교수님 하고, 또 저는 또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관계가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좀 확인해 보니까 하도 오래돼서 언제였는가 했는데, 제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여기 평생교육원장을 했고요. 그때 총장님께서 한 번 더 하라 해갖고 또 2005년, 6년까지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평생교육원장을 역임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평생교육원은 저하고는 또 그런 인연이 있고, 저는 이제 경제학과에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여기 있는 것처럼 현재 이제 기본사회라고 하는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이제 전북 본부의 상임 대표도 있고, 또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가 있어요. 당대표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의 기본소득본부장직을 이제 맡으면서 기본소득을 열심히 홍보하고 알리는데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이은영 TV라고 있거든요. 이은영 TV라고 있으니까 이은영 TV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때 오늘 이제 뭐 일부는 거기에 나오겠고, 또 오늘 다 미처 못한 얘기들은 그 유튜브를 보시면 또 궁금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 이제 제가 그 주제로 선정한 건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 소득 중에서도 주민 참여형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 뭐 광역으로 하면 전라북도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군산시, 또 군산시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분하자면 어떤 면이 될 수도 있고, 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산에는 또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섬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접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산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그 내용은요, 우선 기본소득이 뭔지에 대한 개념 정도는 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기본소득과 관련된 몇 가지 찬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일하라고 모두한테 돈을 주게 되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노동 의욕이 저하된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실을 좀 알아보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 돈 어디서 마련돼서 이게 이제 또 큰 논쟁이죠. 예, 그런 문제를 또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 잘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전 국민한테 다 준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굳이 이재용한테 기본소득을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약자들한테 더 두둑하게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선별복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크게 본다면 기본소득은 보편복지예요. 네. 왜 복지라고 하는 게 누구는 세금을 내야 되고 누구는 꼭 받아야 되고 누구는 수혜자고 누구는 부담자가 돼야 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전체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도입되어 있는지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소개를 해주면서 그 사례의 경우는 이런 모델을 쓸 수 있겠다. 예, 이제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중간중간에라도 바로 질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망설이지 마시고 우선 제가 좀 하나 물을게요. 기본소득, 내가 알고 있는 기본소득. 그 전에 설마 기본소득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래요? 처음 들어요? 어느 별에서 오셨는지? 그렇군요. 굉장히 좀 젊은 청년 같은데, 맞으시죠? 청년은 아닙니까? 20대는 아니고 30대? 40대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구나. 기본소득을 처음 들어보신다. 좋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기본소득은 이거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본소득은 이거다. 그럼 좋아요. 그냥 알고 있는데요. 짧은 거라도 좋아요. 그냥 상식을 동원해서 들어는 봤는데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막상 또 그게 막상 그렇죠. 그게 그래요. 다른 들어는 봤어요. 근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그 개념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개념이 이거다. 아주 짧아요. 예. 그러니까 이보다 짧은 개념 정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본소득에 대해서 나름 그 정의했던 많은 분들을 압축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이다. 다시 첫째,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그럼 5가지죠. 그래서 누가 혹시 기본소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또 특히 이번 과정에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일들을 다 하실 그런 지금 이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익히는 그런 단계이만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다. 그래서 이걸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모든이라고 했죠. 모든이 뭐냐? 보편성입니다. 네, 이 보편성이라는 얘기는 선별의 반대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다 대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받아요. 그 재난지원금 2차 때 했던가요? 2차 때 안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기억이 안 나죠? 왜냐하면 선별도 있었고 보편도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전체를 다 줬죠. 그때 안 받으신 분은 없죠. 아니 물론
나는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안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자격이 저도 받았어요. 저는 안 받았어요. 각시가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소고기 사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한 형태죠. 그래서 전 국민이 맛을 봤어요. 아, 이게 기본소득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만 재난지원금은 한 번 이랬어야 되죠. 근데 이 기본소득을 한다면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모든이라고 해요. 보편성이다. 그 다음에 개인에게,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각자에게 다 줘요. 그러니까 1인 가구도 있고, 뭐 5인 가구도 있죠? 그럼 뭐 가구별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5명이면 5명에게 다 1인 가구면 1인에게 주는 거. 이렇게 해서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다. 모든 개인에게. 그 다음에 무조건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안 붙어요. 소득이 많냐, 적냐, 나이가 뭐 어리냐, 뭐 많냐,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아요. 네, 조건이 안 붙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조건 없이,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월에 한 번씩 줄 수도 있고, 분기에 한 번씩 줄 수도 있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줄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정확히 나누죠. 그래서 이거는 간헐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받아서 다음 달에도 기본소득이 나한테 오겠네? 이런 거죠. 예,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 아니라 뭐 쿠폰이나 이런 게 아니라 현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만 현금, 실제 현금으로 준다. 10만 원을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준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쓰고 저축할 수도 있죠. 경기가 어려울수록 지금 쓰는 것보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축을 해두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계속해서 전 국민에게 월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이제 5조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안 쓰고 계속 저축을 해버린다면 그 돈이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되죠. 그래서 현금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멸성 지역화폐. 예를 들자면 군산사랑 상품권인데 그게 한도가 있어요.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써야 돼요. 어디서? 군산에서만 써야 돼요. 예를 들죠. 예. 다른 데서는 안 돼요. 그래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죠. 지역의 상권이 같이 돌아가죠. 외부로 여기에 유출이 안 되고. 그래서 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성 지역 화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 사례를 소개하겠는데, 얼마 전에 우리 조동명 교수님이랑 여기 이진호 회장님이랑 같이 한번 신안 태양광 현장을 한번 저희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직접 현재를 거기를. 근데 거기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신안 천사 신안 상품권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신안군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5개의 원칙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기본소득 찬성론자, 반대론자들이 흔히 이렇게 하죠.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액의 만물을 떠나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네.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 있으나 누구에게는 10만 원이 생사가 결정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몇몇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결국 기본소득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삶의 만족도가 좋아졌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전 국민에게 최소 한도의 기본적인 어떤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거. 그래서 내가 설사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도 나오고 그 다음 달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적어도 내가 그걸 예상하고서 다른 일을 준비하거나 계획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이제 찬성 쪽에서 흔히 하는 얘기고, 반대쪽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지 왜 이걸 다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서 전혀 저게 필요 없는 사람들보다는 약자들에게 더 많이 주는 거, 이게 사실은 기본 소득보다 이게 복지로서는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흔히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여기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대한민국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입장과 저거 하느니 뭐 시끄럽고 그런데 저러느니 기존에 했던 복지 그거에서 좀 강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둘로 딱 나눈다면 전자 쪽을 선호하시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 우리는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강의를 듣기 전에는 복지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짧은 시간에 너무 빨리 지금 천재 강의를 하시네요. 더 이상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그래서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기본소득 말고 비슷한 여러 가지 그 소득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 지금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하면 이재명이죠, 브랜드가.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이에요. 등심소득도 아니고, 안심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 아시죠? 거기는 지금 공정소득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 따로 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에서 거기는 참여소득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소득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소득인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어떤 거냐면 기본소득을 출발점으로 해서 비슷하게 나온 아류들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좀 공통점이 있고 어떤 건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이걸 지금 대한민국에 소개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비슷한 유형의 소득들을 분류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이재명 기본소득은 개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인데 여기는 가구예요. 개인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소득과 무관하죠? 관계없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 조건이 있어요. 중위소득, 여기는 중위소득, 일정 중위소득 이하, 80% 이하를 의미하고, 여기도, 일단은 일정 소득 이하인데, 일정 소득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인데, 일정 소득이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중위소득 120% 이하. 그래서, 현재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여기 아직 조금 미정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기본소득 이걸 중심으로 하되 여기 안심소득과 기회소득이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제가 잠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숫자들이 있어서 혹시 정확하지 않은지 몰라서 제가 여기다 좀 따와왔거든요. 안심소득은 뭐냐면요. 오세훈 거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알아야 안심소득이 왜 나오냐면 이재명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걸로 이게 낫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나은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안심소득은 비쪽은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심소득 현재 지금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소득 85% 이하 서울 시민이 대상인데
모집을 7만 6천 가구를 했는데 1차로 15,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했고요. 이번에 이제 2차 작업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85% 이하고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해당돼요. 근데 여기 1차, 2차, 3차 관문을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떤 거냐면 내가 못 산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또 관문을 또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최종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가야 돼요. 내가 가난하다는 걸 여러 번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수밖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라고 갔는데 마지막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떨까요? 예, 이 절망감은 말도 못하죠. 이게 가장 위험한 건 낙인 효과라는 거예요.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겠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대상이 됐구나 그럼 나도 받겠지라고 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되면 어떨까요? 절망 효과가 넘쳐요. 그래서 이거는 선별을 한다는 것은 낙인 효과와 절망 효과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실패합니다. 이제 더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소득과 관련된 거는 기회소득은 중위소득이 뭔지 아시죠? 중위소득은 예를 들어서 소득이 가장 낮은 데서부터 9명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가 있죠. 중위소득은 몇 번째? 5번째 사람의 소득. 그게 딱 중위소득. 그러니까 중간소득이라고 봐도 되죠. 지금 기회소득의 경우 그 중위소득이 120% 이하 소득자 중에서 그럼 다 주냐? 경기도인데 엄청 많죠? 딱 2개만 하고 있어요. 어디냐? 장애인 기회소득과 그 다음에 예술인 기회소득이에요. 다른 일반 사람들은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서 비슷하게 간다고 기회소득이라고 하는데 말이 기회소득이죠. 정말 이것도 웃겨요. 지금 장애인의 경우는 중증장애인들이 대상이고요. 2,000명만 선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월 5만원씩 6개월 준답니다. 이게 기회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예술인들의 경우는 11,000명을 선정해서 연간 150만원 준대요. 경기도에 예술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근데 나 예술인이다라고 신청을 해서 그중에 11,000명을 선정해갖고 1년에 150만원 주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할 것인가는 그때를 보고 나서 한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 정말 이해기선 큰 사고 그럴 듯 한데 알고 보면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오세훈은 이걸 가지고 서울 시민들에게 엄청난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고 경기도 도민들에게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이런데 이거를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쩌면 전라북도도 할 수 있죠. 도지사께서 이거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금액의 만부 조건은 2번째고 이거는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라북도 전체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시범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점점 이제 광역으로 어쩌면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려움을 좀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쪽은 이거는 취업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받는다고 않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만 가지고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로 풍족하지도 않아요. 그러려면 몇백만 원씩 줘야 되죠.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가계의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결국은 가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기본소득 플러스 뭐예요? 시장소득이에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 시장소득이 각각 다르죠? 그리고 기본소득은 뭐예요? 공통소득이에요. 전국민 공통소득. 거기에다가 시장소득은 각각 개인별로 다 차이가 나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오히려 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외국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거 받는다고 해서
고용이 떨어지냐?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지 않고 비슷하게 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려는 동기가 줄어들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가 전에 지금은 연락을 안 했지만 제가 전에 기본소득 가지고 한참 논쟁을 벌일 때 페이스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에 거주하는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아시가 할 텐데 한 분이 놀고 먹으라는 얘기냐 라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근로의욕이라고 하는 게 저하된다. 노동의욕이 저하된다. 그래서 반대한다. 라고 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떠든답니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성이 뭐예요? 예? 성이 뭐예요? K. 그것까지만. 아니, 좋은 한국말라도 왜 영어로 쓰지? 아니, K, 우리 K, 뭐죠? K-팝. K-팝. 예. 있잖아요. 예. 좋은 한국말 쓰고 그러면 K-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K는 K죠. 아니, K로 시작하는 게 뭐 긴말이 있습니까? 고도 있고. 고도 있고, 강도 있고. 고도 알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N문문이에요. 그분은 잘 알고 계시는 분. 하여튼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일단 사측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다는 거.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는 허구적이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받는다고 일 안 절대 안 한다. 오히려 오히려 내가 이걸 확보함으로써 내가 정말 진짜 하기 싫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근데 기본소득이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 주어진다. 이거 확보되고 그래 나 이제 이거 그만하고 이보다 더 나은 질의 노동을 할래 라고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거죠. 네. 아니 30만 원 벌면 그 전에 200만 원 벌었는데 30만 원 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230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30만 원 받는다고 나 일 안 할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것과는. 그래서 이거는 알고 보면 허구적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기본소득을 한 1,000만 원 주면 사람 안 할 수도 있겠는데. 기본소득을 1,000만 원 주면 안 할 수도 있겠는데 그 경우에는 재원을 어떻게 받을까? 바로 번째 재원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바로 재원 문제. 가장 지금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에요. 무슨 돈으로 할래? 전 국민 5천만 명 잡고 전 국민에게 하려면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갈 텐데 이 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게나 기업의 살림살이하고 정부의 살림살이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가게에서 살림할 때, 뭐 사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죠. 소득이 있어야 소비하죠. 그리고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저축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출발점이 소득부터예요. 소득이 있고 소비를 하든 저축을 하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업도 이윤을 내서 필요한 것들을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기업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정부는요 달라. 민간하고 정부가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정부가 먼저 소득을 얻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한다. 그러면 정부의 소득은 뭐죠? 단순히 말해서 그냥 세금이죠. 그럼 세금부터 걷어가지고 정부 지출합니까? 세금부터 걷어가지고 정부 지출하려면 민간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정부 지출을 해서 그 돈이 시중에 풀려서 개인이 됐던 기업이 됐던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 중에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가계하고는 달라요. 가계는 소득이 먼저고 소비가 나중인데 정부는 먼저 정부 지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금으로 수입을 잡는 거예요. 이게 반대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정부가 세금을 엄청 많이 걷었어요. 정부 지출보다. 그러면 정부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개인이나 가게는 그러면 좋죠. 왜? 내가 버는 돈 중에서 소비한 거보다 지출한 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 흑자잖아요. 그럼 가게가 흑자가 되는 거죠.
정부도 흑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세금 수익이 더 많다는 거, 정부 지출보다. 정부가 흑자 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주 안 좋아요. 이거는 그 경제가 정부가 흑자를 내면 경기 침체가 와요.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들잖아요. 정부 공급 속에 돈이 있고 시중에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죠. 이게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그래서 정부는 정부 지출을 과감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흑자 재정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적자 재정이에요. 그럼 정부가 적자는 뭐예요? 민간의 흑자죠. 정부가 100조의 적자를 냈다. 그건 어떤 얘기예요? 100조가 민간에게 간 거죠. 그럼 민간은 100조가 흑자한 거예요. 이렇게 돼요, 구조가. 따라서 정부가 흑자를 내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옛날에 클린턴이 한번 흑자 재정을 낸다고 자랑을 했어요. 야, 우리 정부가 이렇게 살림살이 잘해서 흑자 냈다. 그 다음에 어떤 데서 경제가 곤두박질 쳤어요. 그들이 어떤 나라도 흑자 재정을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다만 적자 재정인데 적정 수준의 적자를 유지하면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부는 빚을 져야지 국민이 살아요. 정부가 빚을 안 지려면 국민이 죽어요. 우선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 기본소득 한다고 정부가 적자를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몇 가지를 따왔어요. 정부가 지금 빚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몇 개 나라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정부와 반대로 가계들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한국은 요즘 정부 물론 이건 GDP 대비입니다. GDP 대비해서 지금 한국은요 정부 부채가 50%가 채 안 돼요. 그러면 미국은 어떠냐? GDP보다도 부채가 더 많아요. 126%예요. 일본은 242%예요. 영국도 125%. 다 GDP보다 더 높아요. 일본은 심각할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이렇게 빚이 많이 지면 우리 상식으로 망해야 맞죠? 근데 일본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정부 부채는 오히려 건강한 부채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건강해요. 네. 그래서 좀 풀어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적어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아예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네. 개념 자체가 없어요. 네. 그리고 더 조여야 돼요, 오히려. 네. 정부가 정부 지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안심하십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도대체. 그리고 지금 경제부총리 한다는 누구죠? 추경호. 이름이 추경호여서 추경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추경도 아니었어요. 네, 추경호는 지금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내년 총선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경제부총리. 그런 얘기는 또 이제 적당히 해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아무튼 정말 이번 정부는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건강한 정부 부채. 문제는 뭐냐면 가계부채예요. 지금 우리 GDP보다도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예요. 근데 미국 79, 일본 64, 영국 89. 다 GDP보다 낮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계부채가 GDP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제가 예상컨대 자칫 잘못하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가계 부채말 경제 위기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이번은 전에 IMF 경제 위기 때는 누구 때문에 그랬죠? 기업과 은행 때문에 그랬죠? 외국에서 외장 막 끌어들여갖고 했는데 그 갚을 능력 없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 지경까지 갔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가계가 아니에요. 그때는 기업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심각한 건 가계부채. 특히 그 가계부채 중에서도 뭐예요? 부동산. 네, 부동산. 이게 지금 시장폭탄처럼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정부는 굉장히 건강하다. 정부의 지금 재정은 아주 좋다는 거.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좀 기본소득 조금이라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뭐 전혀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 적어도 기본소득을 취지하면은 정치인이 주도를 해서 해 나가야만이 이제 저희가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뭐 결국 국민이 선택하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근로소득 소득공제만 폐지해도 11조 원이 넘는 돈이 나와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진다면 이거는 저기다 지금 이 근로소득 공제를 할 경우에 월 11만 6천 원 정도씩을 전 국민 10만 원 정도 그냥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복지관리 현금성 급여 대체액도 14,000원 정도.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하더라도 13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근로소득의 소득공제가 많거든요. 소득공제는 누가 많이 받아요? 고소득자예요? 저소득자예요? 당연히 고소득자죠.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훨씬 많아요. 예. 근데 이걸 없애면, 그리고 공제해주셨던 그거를 전부 재원으로 해서 기본소득으로 준다면 매우 어떻다고요? 11만원씩 전 국민에게 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다 이거죠. 이거 당장에 할 수도 있어요. 당장에. 네. 이런 것도 있다. 뭐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불만이 있어요? 고소득자.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인물소득,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소득이라고 할 때, 노동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자본소득도 굉장히 많죠? 그것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다. 다만 이건 뭐예요? 조세제한이 있죠. 특히 어느 쪽? 가진 자들. 예. 이것 때문에 가장 이제 큰 제약 요건인데. 근로소득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일정한 그 커트라인 내용이 있나요? 제한성? 그건 이제 근로소득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 소득 전체 규모. 예. 어떤 사람 근로소득이 연준목이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1억일 수도 있고, 2억일 수도 있고, 예. 모두에게 적용됐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요. 적어도 11만 원 이상. 그렇죠? 네, 월 11만 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간으로 따진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한 150에 가깝겠죠? 150 이상의 소득공제를 받는 분들은 불만이겠죠? 근데 그 이하는 어때요? 불만이 아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로소득자들 중에 면세점이 지금 47% 정도 되거든요? 50%. 그분들은 하나도 안 내요. 예. 그걸 따진다면 전체 70% 정도는 혜택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더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알고 해야지 무조건 반대할 건 아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할 때 언론이 문제예요. 아주 왜곡을 딱 시켜요. 예. 그래서 이거 큰일 난다, 지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왜곡과 관련된 어떤 식의 왜곡을 하냐면 1인당 연간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5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혼란스럽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나한테 100만 원 주는 건 좋은데 그 100만 원 주려고 국가 돈이 50조가 필요하다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도 받을래요? 50조 그렇게 하고 나라가 어떻게 살리고 해? 내가 내는 세금도 더 많이 내지 않을까 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막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50조 마련해야 되니까. 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딱 들으면 아니 100만 원 받겠다고 50조가 필요하다고? 에이, 안 하는 게 낫지. 쉽게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거예요. 네. 대부분은 이걸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어요. 이 비교는. 왜 그러죠? 100만 원이랑 50조를 비교하면서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왜? 왜 모순이에요? 이걸
정도만 이해하셔도 기본소득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기본소득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네. 아니 철저하게 개인의 입장에서 보게요. 기본소득 하면 나한테 이익이냐 아니면 손해냐를 따지면 되죠. 그렇죠? 이익이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손해라면 이걸 왜 합니까? 근데 여기서 자칫 어떤 생각이에요? 야, 이거 50조 내가 말 얼마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엄청납니다, 엄청.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만 원은 개인이죠. 이 50조는 뭐예요? 전체죠. 비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00만 원 받는데 내가 얼마 내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교묘하게 통계를 지금 비틀게 한 건데 저건 50조만 강조해갖고 100만 원이 월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제가 월 8만 원 정도 받는데 50조가 필요하다고 차라리 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그동안. 네. 이게 먹혔어요. 언론이 이걸 대대적으로 아니 월 8만 원 받겠다고 50조의 돈이 진짜 그 나라에서 이거를 지원을 마련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따져놓고 보니까 월 8만 원씩 내고 1년에 100만 원인데 그러면 이렇게 받는 대신에 나는 세금을 얼마 내면 되냐 라고 따져봤을 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받는데 세금을 30만 원 낸다. 그럼 어떤 결과죠? 70만 원 이익이죠. 그렇다면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어느 쪽이 많을까요? 100만 원 받는 대신 1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보다 적게 내는 사람이 많을까요? 절대 다수는 적게 냅니다. 그걸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그 다음 또 이거 있어요. 모 정치인이 이 얘기 갖고 많이 써먹었죠? 작년, 재작년 대선할 때. 이재명 공격하는 수단을 어떻게 했어요? 네. 기본소득 한다고 나라 빚지고 이렇게 하면 한국이 베네수엘라로 간다. 베네수엘라. 네. 그리고 문재인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완행열차. 이재명은 급행열차. 이렇게 떠들었던 정치인이 누구죠? H예요, H. H로 시작해요. 누구요? 홍준표예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왜 그러냐? 아니, 어떻게 베네수엘라하고 우리하고 비교합니까? 베네수엘라는 왜 그렇게 됐냐면요. 그렇죠. 석유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자원이에요. 석유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석유 수출해가지고 남은 것들 전부 수입해서 썼어요. 네. 그때 그 석유를 갖고 있는 게 일부 기득권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자본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좌지우지 다 했어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그 누구죠? 세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베네수엘라 누구였죠? 대통령이요? 지금은 아니지만 찾아보세요. 거기가 차베스더가? 네, 차베스. 네, 차베스 생각났어요. 차씨예요. 차씨인데 차씨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석유를 국유화시켰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우리의 피 같은 석유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공약으로 내 있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석유를 국유화시켰어요. 미국이 어때요? 이거 봐. 말 안 듣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특히, 누구죠? 오바마 때, 베네수엘라에게 경제 봉쇄를 하고 엄청난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금융 제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못하게 돼요, 석유를. 수출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출을 해서 그 돈으로 생필품이고 뭐고 전부 다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국내 제조업이고 뭐고 국내 산업 자체가 없어요. 석유 빼놓고는. 근데 그게 딱 막히니까 없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물가 상승이 1년에 10,000%가 넘어요. 못 살겠죠. 그러면 난리가 났잖아요. 베네수엘라 완전히 국가가. 근데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그렇게 함부로
빚내갖고 돈도 없이 적자를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선동적인 얘기를 했는데 참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외환보유고가 아직도 굉장히 탄탄해요. 우리 경제는 그 이후에 IMF 달러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디폴트를 선언하고 IMF 구제금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된 이후에 우리는 달러 보유액을 엄청나게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네. 이번 정부는 제가 까먹고 있지만 이번 정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하여튼 퍼주기만 해요. 퍼주기만. 국제 호구돼가지고 호구도 두 나라의 호구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 적국 만들고. 네. 아 갑자기 막 또 올라오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네. 이런 국민 기만국은 하지 마라 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혹시 이렇게 이거를 필요하시면 오늘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까요? 네. 막 적고하실 거 없이? 예. 어차피 예, 재능 기부 하는데 그럼 담당 교수님께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예, 통해서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다른 데 잘 안 주는데 우리 식구들은 공유해야 돼. 그렇죠? 네. 영생이 재능 기부 하는데 아낌없이 줘야죠. 박수도 안 쳐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일을 이렇게 해보세요. 10조 원을 5천만 명에 주면 2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5천만 원이니까 전 국민이라고 하더라고요. 10조 원을 5천만 명에 주면 20만 원이에요. 근데 10조 원을 500만 명에게 주면 얼마씩 돼요? 200만 원씩 돌아가죠. 여기는 전 국민이 벌기는 10%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요? 이게 지금 현재의 복지예요. 그렇죠? 예. 가장 소득이 낮은 쪽을 집중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명에 200만 원씩 주려면 4,500만 명은 뭐예요? 10쪽으로 내야죠. 편이 갈라지죠? 500만 원은 수혜고 4,500만 명 부담자예요. 4,500만 명이 10조를 세금을 내서 500만 명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중산층도 어디로 가야 돼요? 세금을 내는 부담계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뭐예요? 수혜계층이죠. 그러니까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이 서로 다른 배를 타요. 중산층은 어느 배? 내는 배. 네. 저소득층은 받는 배. 달라진다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구조를 보면 크게 봤을 때 저소득층이 한 30% 돼요. 중산층이 50%, 고소득층이 20% 돼요. 그 얘기는 뭘까요? 아까 부담층이 누구였어요? 중산층하고 고소득층이요. 몇 프로예요? 70%가 부담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 30%가 수혜층이 되는 거예요. 30%가 한 배를 타고 70%가 다른 배를 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지금과 같은 복지제도의 근간 아까 4,500만, 500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이게 달라져요. 중산층도 수혜계층으로 가요. 네. 중산층. 즉 이번에는 어떤 배를 타냐?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같은 수혜계층의 배를 타요. 그리고 고소득층이 부담계층이 돼요. 80%는 오히려 더 받아요. 20%는 더 부담하죠. 따라서 20%는 기본소득을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일부를 빼놓고는 반대하죠. 왜? 내가 또 부담이 아니니까. 근데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헤어졌죠. 지금보다 나아지는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을 또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기본소득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그 개론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주민 참여형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 하나 보여드릴 게 이겁니다. 신한의 햇빛 그 연금이라고 하는 햇빛 기본소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보셨으니까 그 현재 태양광 단지가 얼마나 큰지. 예, 안자도 같은 경우는 여의도 면적보다 더 커요. 더 넓은 게 있고, 지난번에 우리는 이제 임자도를 봤었죠. 임자도가 왜 임자도인지 아세요? 본스 안에서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임자가 많이 살아서, 임자. 여기저기 다 임자예요. 아, 진짜 그런 줄 알고 임자도 보고 있어요. 임자 불러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임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흑임자 들어보셨죠? 흑임자는 뭐예요? 검정, 깨. 그럼 임자는 그냥 깨예요. 그 임자예요. 한자로. 모르셨죠? 그 임자하면 깨가 대답해요. 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임자도에는 깨를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해서 주민소득에 특화하는 이거에서, 그래서 거기를 임자도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맞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 지난번에 임자도 가고, 저는 안자도 한번 가봤어요. 한 2번 가봤는데, 안자도하고 자라도에서는 주민이 3,114명이 사는데, 전체 신앙분 약 4만 명의 8% 정도를, 이 지금 두 섬인데, 여기 이제 태양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동안 9번 지급을 했고, 전체 35억이 좀 넘어요. 2022년 4월부터 계속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는 기본소득을 진짜 하고, 모든 조건이 다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기본소득보다는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역학교를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도와 사업도가 4,260원 12%인데 7회 지급했고, 이만큼이고, 여기는 11을 붙이고 증가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지난달 4월에 임자도가 여기 새로 추가됐어요. 그래서 임자도가 전체 국민 중에 8% 정도 첫 4월 달에 첫 지급을 했고, 이만큼 해서 그때 저희가 임자도에 갔을 때막 곳곳에 그 프레카드가 뭐 엄청 붙어있죠. 뭐 뭐예요? 햇빛 나무. 너무나 기분이 좋대요. 물어봤더니, 식당 주인들 했더니 받으셨냐 했더니 받았다고 하면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교수님,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주민들에게 배당하고, 주민들은 협동조합에 10,000원씩만 출자를 해도 자격이 주어져요. 조합원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렇게 됐을 때 그 태양광 설치하고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거기 이제 각각의 그 기업이 각각 섬마다 달리 있어요. 근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민들이 융자를 받도록 하고, 그 상환의 무한 책임은 그 기업 쪽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거기가 일단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런 그 협의서를 작성을 해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실상요 10,000원씩만 내면 돼요. 보조 사업이에요? 국가 보조 사업이에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게 지자체, 중앙정부는 아니고 지자체에서 연대 보증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금액의 경우는 결국은 그 기업, 해당되는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부산도 지금 이번에 태양광으로 해서 뭐 소득이 얼마 뭐 들어왔네 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이번에 뭐 태양광으로 해서 얼마의 소득이 있었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직 부자는 좀 케이스가 달라요.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시민 참여형 펀드라고 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산도 이거를 참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해당돼요. 펀드 만들어서 펀드에 들어가고. 그거 막 하라고 부산 시청에서도 막 그거 무슨 뭐 설명회가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사업 자체가 사실은. 아니 선생님 선생님 그거는 일단 펀드 활용했으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사연도 있으니까. 또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설명이 나중에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벤치마킹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례가 성공 사례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저기 어디죠? 저기 익산의 상단포구 있죠? 예, 거기도 지금 태양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산시 전체가 아니라면 몇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거는 모델을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다만 지금 이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2월부터는 비금도에서도 지금 다 돼서 현재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예정이에요. 여기가 또 9%. 그 다음에 증도하고 신여도는 2024 내년까지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 혜택을 보는 그걸 신안군 전체 주민 가운데 45%가 햇빛 연금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역화폐로 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례적으로. 전부가 인구 소멸 지역인데, 그것도 아주 초이용군에 속하는데, 신안의 경우는 이걸 하는 도들은 인구의 감소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반전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 그래프가, 그거를 제가 할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인구가 완전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불과 지금 2년 정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목할 만. 그래서 저 박우량 신학 교수는요, 이거 지난번에 국회에 와서 직접 이걸 발표를 하셨는데 되게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하자 결정하는 단위가 시의원님들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지자체 나름에서 이제 어떤 아니 이번에 시혜를 모아야 군산에서도 태양광 때문에 한 의원님이 그 비용을 군산시에 있는 기업 유치에 하자고 이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5분 발언을. 이건 100% 지자체 장애 의지예요. 아, 네, 지자체 장애 의지. 이렇게 되기까지 박우량 교수 처음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굉장히 반대했어요. 뭐하러 그거 한다고 혐오스럽게 그걸 다 해갖고 주의 경가지고 뭐고 다 막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별것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박우량 교수가 밀어붙였어요. 우량아예요. 네. 앉아도 처음에 앉아도 해요. 앉아버렸다는 말. 진짜 아재에게 진술을 들으시고 있습니다. 밀어붙였어요. 주민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해서 보여주겠다 이거. 근데 실제로 앉아도 이걸 하니까 저거 된다고? 다른 성도 하니까 되네? 좋아하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자 누르다 그랬어. 지금은요.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신앙군수는 잠깐 기다려. 무조건 안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거주했을 때 1년 연령에 따라 40대 이하 그때 있었죠. 40대 50대까지 60대 이상 이게 다르고 1년 거주하는 2년이냐에 따라서 지급액이 각각 달라요. 구체적으로. 아무튼 디테일한 건 있는데 그것까지는 오늘 소개를 못하겠고 큰 것만 보여주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그 지자체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죠. 근데 결국은 신안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거를 성공시킨 그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남 보령시에 있는 장고도. 이건 해삼 기본소득. 거기를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해삼씨를 뿌리면 알아서 바다에서 해삼이 다 자라요. 바다가 해삼을 키워요. 그럼 그냥 그거 채취만 해갖고 그렇게 해서 팔으면 소득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장고들은
장고도 주민들 총소득이 배당소득 플러스 참여소득이에요. 그럼 배당소득은 뭐냐? 해상, 전북, 양식으로해서 배당금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금액이 1,100만 원. 제법이죠? 가구당인가요? 가구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이거 플러스 뭐가 있냐면 참여소득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이거 말고 바지락, 채취, 굴, 낙지, 어선 사업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면, 거기에 따라 또 배당이 주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게 보통, 바지락이 1,000만 원, 굴, 낙지, 어선 사업하는데 평균 1,000에서 2,0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고령 인구의 경우는, 이건 못하죠, 나이가 많아. 그 대신에 뭐예요?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이 1,100만 원이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다른 가구들의 경우는 배당소득 플러스 참여소득 플러스 평균 3,000만 원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정말 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때요? 인근의 섬들이 배치받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700만 원씩, 호도의 경우는 500만 원, 녹도 500만 원, 삽시도 300만 원. 네, 이렇게 대상을 계속 지금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섬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섬 많잖아요. 부산에. 그럼 부산의 어떤 섬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과가 예를 들어서 뭐 해상 전공만이 아니고 뭐든 좋아요. 특화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죠. 네.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산에. 여러분들 정치 지망생들이니까 이걸 공약으로 좀 내세요. 만약에 오늘 야식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했네. 야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정치 뜻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네. 그럼 어디에 뜻이 있어요? 기본소득의 뜻이 있어요. 기본소득에? 그럼 기본소득의 뜻이 있다는 걸 정치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로부터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는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기본소득이잖아요. 이게 나라에 시행이 안 되니까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뭔가를 소득거리를 만들어서 그걸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다 푸는 거잖아요. 맛을 보는 거야. 이게 부분 기본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너무 좋네요. 그래서 자꾸 이런 성공사들이 나오면 아 이거 전 국민이 해도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외연도라든지 삽시도 뭐 이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인근에 있으니까 해성을 했어요. 근데 서쪽에는 태양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태양광 그거 해서 수익은 좋지만 환경 단체들이 계속 그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뭐 의의도 제기하고 하잖아요. 그건 수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상. 왜냐면 물론 육지도 문제인데 그 외의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쓰는 땅 같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건물 옥상이라든지 그런 데는 환경단체들도 다 찬성해요. 그러니까 태양광 자체는 환경 친환경적인데 그걸 왜 반대하겠어요. 근데 물 위에 한다든지 그건 환경에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산의 육상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재간 슬러지를 그 토목 기초를 쓸 때 써냐 안 쓰냐 그런 거지. 태양광 자체는 사실 친환경 에너지인데 그걸 그리고 인체 해로운 전파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된 것은 최근에 지금 나오는 그 패널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들이 실제 전자파나 이런 것들이 거의 미세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적게 나오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려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도 태양광은 훨씬 이익이 많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설치하냐라고 하면 전에는 이제 산이나 이런 것은 정말 환경에 그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데 고속도로 같은데 경사면 있죠? 그런 데서 설치하면요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게 돼요.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태양광. 기찻길 침목 이런 거 그런 거에 깔고. 그래서 막 어디 막 논이나 이런 걸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공간은 특별히 쓸 용도가 없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신안도 폐염전. 여기는 지금 폐염전이에요. 폐염전을 신안동 같은 경우는 폐염전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국회에서 할 때 강재윤 그 사업연구소 소장이신데 그분이 직접 이 사례를 발표를 해서 역시 또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익산 성당포구 같은 경우는요, 지자체하고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이랄지, 이런 쪽하고 지금 공동으로 해서, 태양광 수익의 50%, 또 마을 자체 관광 수익이랄지 이런 것들, 50%를 가지고 70세 이상에게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송중마을, 여기도 제가 다녀왔어요. 송중마을 다녀왔는데, 여기는 이제 내장산의 그 숭모시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서는 모시 재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마을 이장님께서 굉장히 마인드가 참 좋으신 이장님께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모시잎을 공동으로 재배하고 공동으로 출하를 해요. 그리고 그 마을에 그 모시 송편 공장이 있어요. 김용철 대표신데 그분은 40년째 모시 송편을 만들어서 전국에 하고 있으니까 100% 이걸 다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걸 가지고 수입으로 이제 지원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그러니까 마을의 기금 중에서 일부를 쓰는 겁니다. 다른 이제 마을 결정이고요. 근데 거기 가봤는데요. 그 내장산에 설해봉 있죠. 설해봉이 그대로 보이고 정말 경관이 좋아요. 이 마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광사업하고 연결을 시켜갖고, 제가 볼 때는, 혹시 이사 가시려면 그 마을로 이사 가면 정말 좋겠어요. 아니, 갑자기 막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업의 시의원과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송중마을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산품하고, 그 다음에 관광벨트하고 연결을 시킬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고, 또 거기가 뭐냐면 동학의 발상지잖아요. 그래서 동학혁명의 어떤 동학군이 갔던 쪽을 코스로, 그러니까 뭐 제주 올레길처럼 그렇게 몇 개 코스를 가지고 숙박과 볼거리와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게 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펼쳐할 것 같고요. 잘 되는 쪽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안의 만수동 같은 경우는 만수동 어촌리에서 바지락 공동 양식 채취 판매 한 수익의 일부를 80대 이상에게 20-30만 원씩 연간 240, 360만 원씩. 이제 그거는 그때 이제 그 수익이 조금은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요. 포천 장독대 마을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가공하고 체험하고 숙박까지 해서 70대에게 5만 원씩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천군에 있는 청산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그 경기도의 그 면 전체에 농촌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있어요. 전 면민들이에요. 그건 이제 샘플로 지금 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2년 차까지 이렇게 보면 인구가 거기가 증가해요. 경기도의 농촌에서 유일하게 인구 증가하는 면이 거기. 다른 데는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이걸 하는 데는 인구가 늘어난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농촌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농촌을 살리고 농촌으로 와도 될 정도의 뭔가 소득의 기반을 확보해주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안 같은 경우도 분교들이 있잖아요. 분교가 학생이 없어서 폐교하려다가 새로 젊은 40대 이하의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있다. 그래서 폐교를 나갔어요. 이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농촌의 희망입니다. 무조건 도시로만 갈 게 아니라 기본소득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질에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우리가 한때 1960년대 이후에 어떤 한 30년은 뭐 했어요?
근대화, 산업화의 시대였죠. 그 다음에 한 30년은 민주화의 시대였어요. 근데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우리 미래의 사회상은 어떤 거냐? 기본사회. 예, 기본사회. 그럼 그 기본사회는 어떻게 구성되냐? 기본소득을 틀로 하고, 가장 1층의 기본소득을 깔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더 얹자. 그래서 기본 금융, 기본 주거, 기본 의료, 기본 교육, 기본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기본 에너지. 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5년간, 10년간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될 경우에 언젠가는 모든 국민이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나라. 그게 우리 세대가 안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라도, 우리 자녀 세대라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고, 이게 되면 자녀들 낳습니다. 네, 살아갈 만하거든요. 이런 세상을 적어도 우리들이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해나간다면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냐.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 그래서 어쩌면 저는 우리 한국인의 민족 속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 짧은 시간이고 또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이제 우리 군산에 기본소득 그 연구회가 있어요. 이건 시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저희 국회 가서도 제가 자랑했어요. 군산에 이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때 한번 또 초청을 해주신다면, 예, 물론 재능 기부입니다. 저녁은 사주시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얘기를 가지고 이거 하려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주민 참여 버전과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더 보여주는 다른 자료들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다 못한 대신에 만약 그때 된다면 좀 홍보도 해주시고요. 우리 조동민 교수님 홍보도 해서 그때 같이 하게 된다면 기본소득 연구회 주최 또 기본소득 특강이 있으면 거기서도 한번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몇 번만 들으면 알아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하는데 왜 이걸 안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사가 돼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전파하고 우리 군산도 기본소득의 맛을 보고 혜택을 누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야, 우리 군산 기본소득이 이런 날이 좀 올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게 바로 기본 사회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기본소득을 가방에 챙기고 행복한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오늘 제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 사실 복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신 거고, 사실 이제 저는 경제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도 굉장히 할 게 많거든요. 교수님은 더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진짜 나중에 한번 불러주시면 뭐 재능 기부요? 기본 재능이 있으면 기부를 하게 돼요. 약간 경제에 초점 맞춘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교수님, 제 질문이 저기 베네수엘라 말고요. 네. 기본소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전 세계적으로는요. 미국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60개 나라에서 지금 부분적인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만 해서 50개 시에서 지금 기본소득이 시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이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그런 제안까지도 올린 상태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는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지금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실험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어요. 알래스카는 실제 지금 그 석유도 나잖아요. 그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그러니까 주의 주민, 주 거주민 전부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어요. 예. 그럼 군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바다가 있으니까 해상도 하고 뭐 해도 좋지만 일단 관광이라는 아주 그 메리트가 있잖아요. 네. 앞으로 더
발산하고 관광에서 나온 수입 연계시킬 수 있죠. 군산 시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그게 다 약간 조금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 공유부랑 이제 뭔가 노동을 해서 뭐 벌어들이는 수익이랑은 좀 달라요. 공유부 여기는 이제 공유부도 있고 이제 이 경우는 좀 공유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또 조세형 기본소득이 있고 배당형 기본소득이 또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조세형 기본소득이다. 장기적으로는 배당형으로 가야 돼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배당형이에요. 그리고 알래스카 연구 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배당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전체 주민한테. 그러니까 그 경우는 알래스카는 석유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제주도는 석유가 아니라 제주도는 뭐가 있을까요? 용천수. 강천 마을 있죠? 강천 마을에 있는 거기는요. 용천수가요. 지금 삼다수 있죠? 수질이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카타르에서 2012년에 이제 카타르에서 유조선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기름을 싣고 오는데 갈 때는 빈배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야 이렇게 좋은 물인데 카타르는 사막이어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수입하겠다. 이런 이제 계약이 잘 진행이 되고 물을 익어가다가 그 다음 도지사가 않는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무산됐죠. 그랬다가 2019년에 다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제 MOU 체결하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갖고 중단됐다가 다시 하려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강정천입니다. 강정천에서 나오는 물을 수출했을 경우에 1년에 약 1조 원의 수입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거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3천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매년 7천억이 남죠. 그런데 그거는 용천수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르지가 않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7천원씩이라고 하는 것을 그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주도 전체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용천수가 강정마을만 나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약 60여 개 정도가 나와요. 그럴 때 제주도는요, 전 세계에서 알래스카보다도 더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산 뭐 해상풍력 같은 거. 풍력 얘기는 안 했는데 신안군도 지금 이제 바람연금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군산에 그게 뭐 바람이 뭐 저기서 그냥 안 된다고.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죠. 저게 공유구예요. 바람 누구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것이죠. 그렇죠? 햇빛 누구 거예요? 우리 모두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요. 하늘 누구 거예요? 우리 거죠. 그러면 인천공항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행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럴 때마다 뭘 받아야 돼요? 하늘세를 받아야 돼요. 엄청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게 비행기예요. 그거 내야죠. 부담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기금 적립해갖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어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이 공유부에서 나와요. 땅은 누구 거예요? 땅. 국토세. 국토보유세랄지 토지보유세랄지. 그러니까 이 땅이 있으면 거기서 뭐 개발해갖고 돈 벌었어요. 10억 벌었어요. 근데 원래 땅은 누구 거예요? 자기네 거죠. 지구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만큼은 내 것이라고 사유화를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수입을 올렸죠. 그 땅이 없었으면 못하죠. 거기서 올린 10억이라고 하는 건 당신이 노력해서 됐다. 그러면 그 중에 10% 정도, 1억 정도는 이 땅이 없었으면 안 되니까 이거 같이 나누자. 왜? 지구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죽을 때 갖고 갈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걸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분 230년 전에 이렇게 하자고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지금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니, 그럼 사실은 이제 미래 생각을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가는 게 인공지능하고 로봇이잖아요. 그 거기에 세금 매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일자리 지금 오늘 못한 얘기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회장님. 나대서 죄송합니다. 나대서 네.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어떡합니까? 빅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쿠팡 이용하시죠? 예. 또 뭐 구글이고 어디고 다 이용하죠? 제가 쿠팡에서 그거를 그러면 어디서 이 온라인 쇼핑몰이랄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서 우리가 뭔가 하면 그게 나중에 휴대폰으로 뜨죠. 쿠팡에서 구매 한번 하면 또는 클릭 한 번만 해도 구매를 안 했어도 계속 오잖아. 왜 그래요? 우리 데이터를 거기서 다 가져가는. 그래서 맞춤식으로 딱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빅데이터를 전부 모아갖고 우리는 그냥 주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수집해서 가공해서 뭘로 만들어요? 엄청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죠. 돈은 다 벌죠. 그럼 다 그들 겁니까? 우리 데이터 제공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못 했죠. 그거는 우리한테 줘야죠. 예. 그것도 공유분거예요. 인공적 공유예요. 예. 그런 거예요. 로봇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산업에서 로봇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노동자 10,000명당 로봇이 1,000대를 넘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그 로봇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던 거 다 가져가죠.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럼 로봇이 일해갖고 번 돈, 누구 덕분에? 우리가 일 못하게 하고 가져갔잖아요. 공부죠. 일부는 내야죠. 우리에게. 보상해줘야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또 은행. 은행 어때요? 예금하면 우리한테 이제 이자 주죠? 그런데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 예대 마진에 의해서 은행은 어떻게 해요? 고객의 돈을 가지고 빌려줘가지고 그 차익만큼 돈을 벌죠. 금리가 올라갈수록 어때요? 은행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노다지를 캐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은행처럼 도둑놈이 없어요. 예. 그 돈 자기들 거 아니죠. 예. 고객이 다 예금한 거잖아요. 그런 가지고 돈 장사해서 누가 가져가요? 그들이 가져가죠. 왜 혼자 독식합니까? 예. 그 다음에 시니어리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시니어리가. 5만원권 한 장 발행하는데 제조 원가가, 단가가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한번 유추해보세요. 5만원짜리 있어요, 형? 잠까요? 네? 뭐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하면 좀. 그 주면 안 돌려줘요. 한 1,000 얼마 되지 않을까요? 과연 있으시. 라이터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태워볼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태우지 마요. 태우지 마요. 다행이다. 태우라고 해서 진짜 태우려고 하죠. 그냥 종인데. 특수 재질의 종인데, 이 원가가 200원이에요. 200원. 그러면 정부에서 저거 한 장 발행하면 원가 200원에 5만원이잖아요. 그 얼마가 나와요? 49,800원이 나와요. 그렇게 돼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정부는 저걸 가지고 5만원이라고 하고, 49,800원씩 남은 다음에 딱 풀면 어때요? 그러면 정부가 필요한 거 다 저런 풀어준 대신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화, 은화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금화는 100% 금화입니까? 일부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풀고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막 군비 조달도 하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집회죠. 근데 지금은 돈을 중앙은행에서 합니까? 시중은행에서 창조합니까? 중앙은행에서 하는데 그거는 아주 극소수예요. 모든 돈의 95% 이상은 누가 해요? 시중은행이. 있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사기꾼이죠. 1억 빌리려고 하면서 1억을 진짜 줍니까? 아니면 통장에다 1억 줬어 하고 찍습니까? 숫자만. 디지털 넘버만 있죠.
그럼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돈은 없어요. 그래놓고 이자 받아요. 전 200원을 어디서 팔아요? 안 팔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돈은 뭐예요? 화폐는 공공재죠. 근데 왜 은행만 독식합니까? 수입의 일부는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죠. 그렇죠? 그래야 돼. 왜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합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은 권리예요. 미안하고 뭐 자선이 아니라 권리라니까요. 네. 시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찾자는 겁니다. 찾자. 네. 이런 말씀 또 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저는 돈에서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 진짜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돈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여러 군데에서 들었지만 가장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요. 네, 근데 이거를 여기 계신 분만 듣는다는 게 너무 아쉽고 사실 모르고 너무 헷갈려서 관심이 없는 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까도 처음에 별것도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네. 근데 워낙 이재명 대표가 막 기본소득 했을 때 정말 너무 많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반대를 했죠. 뭐가 진실이냐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왜곡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되면 손해예요. 언론들이 혜택을 볼 사람들이 손해를 볼. 근데 언론은 철저하게 기득권 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은 그냥 나팔을 부는 거예요. 기본소득. 큰일 난다고, 기본소득. 그리고 이제 일부 알지도 못하는 학자들 동원해가고. 그래서 지금 저기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도 있나? 제가 인증서가 한파탕 붙은 적이 있어요. 기본소득. 네. 그게 막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막 그놈을 여기저기서 황을 하고 인증서하고 대파라고 글로 싸웠죠. 글로. 그게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정균승, 임종석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뭐 서기겠죠. 기술시장에 있던 임종석. 네, 임종석. 임종석은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이 있어요. 네. 임종석.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제 페이스북 라이브 했으니까 이거 공유하십시오. 이런 강의를 받기 전에는 진짜 기본소득 말로만 들었고 뉴스에서만 들었고 이렇게 저는 그냥 이게 기본소득이 뭐 근데 우리 청년 기본소득 있어 경기도에서. 네, 뭐 이런 거에서 그게 뭐 지자체에서 좀 주는 거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의미가 큰. 예,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발전을 하고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 사례들이 누적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이제 별의별 아이디어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되면 드디어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금으로 연구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된다면 우리 후손들까지 계속 누릴 수 있죠. 기금액의 일부만 배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다른 목적으로 투자해도 돼요. 예.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1년에서 600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예산 벌써 200조 가까이가 복지 예산하고 뭐 이런 예산들로 이미 쓰고 있어요. 200조 가까이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 세금 더하면요.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기본소득 할 수 있어요. 당장 네. 그 돈으로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아니 근데 필요한 돈을 수평업체에 돈 갑자기 갖다 50조 그냥 바로 만들어내는. 그렇죠. 전에 홍남기가 그랬잖아요. 재난지원금 전 국민 한번 주자기는 돈 없다고 해놓고 그리고 저 윤석열 되고 나니까 어디서 한 50조 그냥 갖다 주잖아. 그럼 어디다 썼어요 지금? 네. 이게 그래서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군산 시장 잘 뽑아야 돼요. 이걸 보면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런 해외 금융 수상 같은 분들이 우선하고 있고 저희 보면 우선하고 왔으면 좀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강세일 소장님 한번 연애가 있어요. 몇번 오셨는데 이게 이제 사례를 부산에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임자도나 이런 것처럼 그 사업을 위주로 하게 된다 하면
마치 이제 이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 조연이나 우리 소연님 계시니까 그런 사례를 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성적으로 한번 만들어도 좋겠다. 그게 이제 고민. 지금부터는 이제 그럼 우리 무대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예, 그거를 이제 정말 고민하고 함께 좀 토의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야 돼요. 무대를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우리 멀리 시간까지 가지 않고도 그리고 40, 50대는 갈 수 있는 선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충남의 선들처럼 계속 서민사를 비교해서 우리 선도 해보자, 우리 선도 해보자고 하면 그게 부산 시내까지 밀려갈 수가 있어요. 유럽파가 지금 보세요. 저 상도도 사례도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위에서도 하고 아래서도 하는데 부산 하면 되잖아요. 우리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고 바다도 있고 유리해요. 이번에 실내도 저희 동네 이장 중에 한 분이 이장이 재산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한테 마을 기금으로 마을 연금을 하겠다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해가지고 안 되셨는데 이게 기금이 마을 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주겠다고 집집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그냥 그분한테 5만 원을 줄지 10만 원을 줄지 10만 원을 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 고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안 되시구나. 그런 사례들을 실현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분들이.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한번 하게 되면요. 이분에서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누가 먼저 성공하나요? 예를 들면 시골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 선배들 했을 때 저희 이제 유일하게 섬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 보건산입니다. 보건산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좋은 환경 사례들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국회에서도 사회발표를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전남에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저희 국회의원들도 이런 사례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다. 국회 토론회가 지금 1차부터 3차까지 됐고요. 이제 4차, 5차는 5차 때 제가 횡재세와 기본소득으로 해서 발제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오셔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기본소득은 또 기본사회는 반드시 온다. 다만 우리가 좀 더 공감대를 더 넓혀서 이렇게 점점 더 확산하고 또 오늘 이후에 누군가를 만나시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들을 해주실 거고 그것이 또 그분을 알고 또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 또 가물가물해져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들이 생기셔서 우리 분산 기본소득 연구에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같이 할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페이스북에 한번 링크를 한번 올릴게요. 그러면 그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눈 거 하면 돼요. 이런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이런 얘기들 하는 거 같아요. 저희 기본소득 연구에서요 몇 번 특강도 하고 했어요. 저도. 한칠 때마다 오셔가지고 같이 토론회가 되게 재밌어요. 용인 의원도 내려와서 같이 하고 했어요. 용인. 이재명 대표만 못 땄네요. 그렇습니다. 그 롤모델을 하나 직접 한번 만들어. 그게 아니라 그런 행동들만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저희가 얼마든지 같이. 우리가 수협에 보면. 그렇긴 했어요, 지금. 어촌계 협회가 있거든요. 어촌계장. 어촌계장들이 부산에서 모였을 때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해주셔서 포커스를 이제 아까 정보도나 이런 문제의장이 했던 얘기들을 많이 전달해주면 그렇죠. 하나를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지 중앙에서도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중앙하고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만들고 우리들도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모색해 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한다 아니라 어디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참여가 중요해요. 참여가 중요해요.
예, 신화 같은 경우도 10,000원씩 내고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있어요. 관심도 있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게 나가봤어요. 군산은 사실 아까도 얘기해가지고 군산 시민발전주에서 주식회사가 레귤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런 시행착오를 그건 제가 너무 잘못됐어요. 1년에 250억 정도 나오니까 그놈으로 여기다가 플러스 시키면 그쪽은이죠. 시민들한테 연차적으로 1년에 뭐 100만 원 정도는 안 돼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예, 그럼이라도 아이스플레이는 처음에 너무 그게 그렇게 나가야 펀드로 나가는 바람에 예, 그러면 전 진짜 잘못됐어요. 사실은 이제 펀드 좀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부산 시민발전소가 약간 뭔가 약간의 그 환경 문제가 개입돼 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죠. 복합적인 건데 펀드도 많이 만들려면 다른 토론이 필요하죠. 예, 그거는 또 별도인데 펀드를 만들려면 펀드를 그 소액 가지고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건 그렇게 좋아요. 그거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이건 하나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한 같은 경우는 지분구조 자체를 보게 됐을 때 지분구조를 봤을 때 대기업 50%, 지방정부 50%인데 이 지방정부의 50%를 돈으로 재원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 재원투자를 한 건데 보통 지금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 기업 대기업이 50%의 자본 투자를 하면서 20년 동안 태양광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주민하고 분배해서 나눠가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군산의 처음 출발은 대기업에게 50%의 수익금을 주지 않고 주민에게 주겠다는 게 기본 목표였었어요. 근데 충분히 그 문제를 부산시가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펀드를 참여하면 당연히 금융위원회에서 예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예스가 안 나오니까 피해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펀드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죠. 펀드라는 건 어쩌면 돈이 있어야지 참여가 가능한 건데. 그래서 펀드 또 필요가 해요. 토론이 예를 들면 펀드를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더 선진적일 건지 주민들한테 맡기지 않고 대기업에게 지분을 주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일부 보장해 주는 게 맞을 건지는 좀 더 토론이 그런 토론을 한번 우리 군산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리스크를 줄이는 건 대기업한테 일부 지분을 주고 우리의 이익률을 낮추는 게 현명한 거는 같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처음 출발은 그렇게 안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건 좀 더 토론이 필요하고. 근데 어쨌건 뭔가를 건설하려면 기업이 참여가 필요한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을 참여시켜서 같이 한다면 훨씬 더 나은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자 이제 그거는 별도로 네, 그럼 뭐 따로 이야기해야겠죠. 이게 근데 아마 각 그 주초단위에서 자본이 부족한 데에서 뭔가 공동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새만금이랑 넓은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으니까 땅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목적을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풍력발전이나 여러 가지 발전을 받았는데 목적은 이런 목적으로 두고 수단은 저항이 좀 덜. 당연하죠. 수익금을 시민한테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실 시민들을 그때 설득시키는 과정은 무조건 필요하죠. 그게 정치 아니에요. 이렇게 무시기도 어려운데 일단 기념사진 찍는 걸로 생각을 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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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